행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콩 좀 까봅시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셨어요. 네, 그거 뭐 길게 우리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그리워했구나. 또 그렇게 갈망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 이제 지원 유세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공격적으로 이 좌파 언론들, 좌파 언론뿐만이 아니고 네. 뭐 이 우파를 자처하는 언론들에서도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공범이니까.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세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요. 왜냐면 박씨 박근혜가 아니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요.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제 그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뭐 정청래나 추미애나 이제 등등이 이제 떠들어대는 거 보면은 그 영향력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또 이 우파를 자처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5%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동의하고 혹은 이제 또 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거 나서고 뭐 했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이 사실들을 비춰보면은 최소한 우파라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우파라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명시적인 반성은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뭐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뭐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10년의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 맞아요. 10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어떤 그 결과물. 오늘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거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제 그 반응들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무조건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죠.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뭐 반대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나 안 나오나 우파를 안 찍을 것이고. 근데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대통령 선거 내가 이번 선거 한들 내 장동혁 찍는 거지. 뭐 그럴 필요 있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 또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잖아요. 스타벅스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노조, 초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짜로 어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금 사건 일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진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내 투표를 그래도 내가 이번 투표를 안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어떤 계기로서의 어떤 그 의미는 있죠. 난 그런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괜히 좋고 괜히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같이 감정적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그냥 거기서 뭐 이용당한다, 또 뭐 국민의힘을 망해야 된다, 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그냥 국민의힘 망하게 해야 되는데 또 나왔냐, 안 그러면 또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우파 살리려고 나왔구나. 뭐 그 모두 다 개인은 각자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 부운영자의 생각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그리고 그 의견이 분분하고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또 막 완전히 극찬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면서 탁 침묵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 딱 나와가지고 유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농사 짓는 거를 공개하시다니. 그러니까 뭐 완두콩도 까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소하나마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뭐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전업농은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로 어떤 그 농사를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좀 까부는 척을 해보자면은 이 씨앗 종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실 자기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주변에 와서 가지고 썩은 미소 지으면서 대통령 하는 사람들 보면 몇 면이 뭐 했든 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그 작자들이란 말이에요. 장본인들. 그러니까는요. 장본인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부은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망해서 없어져야 될 정당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망하고 그래서 해산시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앞날이나 어떤 그 네. 우파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이 미래를 봤을 때 오히려 더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결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그래도 사람이지. 응. 국민의힘이 붕괴된다고 하면은 우파의 종자 씨앗마저 탈탈 털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한 행동들이 아무리 괘씸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어떤 이 근원은 살려둬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했을 때도 가가지고 넌 할 만큼 했다, 이제 일어나서 뭐 이제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너무 괘씸해 오빠들 하는 짓거리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좀 이재명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이 오늘 뉴스를 보면은 6월 8일인가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대요. 뭐 자기는 이제 잘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겠지. 국무회의 할 때도 그렇게 떠들어 놓고 아직도 떠들 게 남았어? 이거 아마 그 자면서도 막 떠들고 있을 거야. 잠꼬대 하고. 그런데 이 이재명 1년을 탱자나라 공영방송도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뭐 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 한 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돈맛에 취한 대한민국, 돈맛에 취한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 이 뭐 이재명 1년의 결과로 보면 뭐 닥치고 매수, 그래서 뭐 전부 다 그냥 뭐 영끌해가지고 뭐 주식에 뛰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참 너는 그래가지고 다 주식 얘기해요. 코스피 지수가 뭐 1년 사이에 뭐 3배가 급등했니, 뭐 정청래가 그랬던가, 뭐 당신 돈 1,000만 원 있었던 거 뭐 3배를 해가지고 뭐 3천만 원으로 불려준 게 이재명이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어떤 또 이재명이 또 주식 투자로 당신들 자산 형성을 시켜 해주겠다, 이게 공약이었잖아. 기가 찼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어떤 그 돈 맛을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식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지.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생애 첫 주택 매수자.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 몇 년 만에 뭐 4년 5개월 만인가 뭔가로 이후 최대치로 이제 기록했대는데, 사실 이게 생애 첫 주택 매수자라고 하면 대체로 보면은 30대 신혼부부들이거든요. 이제 30대 신혼부부들이 다시 집을 사는 것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잖아요. 이 또한 사실 30대 신혼부부들이 생애 첫 주택 매수를 할 때에는 LTV나 그 DTI나 이런 데도 규제가 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집을 안 사면서 다른 어떤 경제 활동들이라든가 혹은 뭐 외곽에서 뭐 전세로 시작하면서 뭐 이런 어떤 그 구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자체도 앞으로 내가 진입할 수도 없겠구나. 문재인 때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나마 트였던 숨통이 이제 이재명 때문에 다시 막히는구나라고 이제 영끌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뛰어들고 있다. 그렇겠다. 그렇겠는 게 있죠. 요즘 신혼부부들 결혼하면요, 전세를 안 하고 부모들이 종잣돈을 좀 대주면은 전세를 안 하고 집을 사요 애들이. 근데 뭐 어떻게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루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사고 난 뒤 한두 달 지나면 몇 억씩 올라. 그러니까는 부모들 입장에서나 우리 걔네들 입장에서는 30년 40년 30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거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돈맛에 취한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좀 격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뭐 주식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맞아요. 지금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고 있지를 않으면은 하루 뒤, 1년 뒤, 10년 뒤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뭐 자식을 낳았는면 내 자식들의 삶의 질까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그 순간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존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1년이라는 게 제가 돈맛에 취한 대한민국을 그랬지만은 사실 역사가 봤을 때 2026년은 2025년부터 2026년에 이재명의 1년은 대한민국에서 자산 가치가 완벽하게 양극화된 원년으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문재인이가 자기 집권 5년 하면서 맞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자산 격차를 완벽하게 양극화시켜 놨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가 주식으로 맞아요. 더 그 폭을 더 불려놔 버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KK 말 잘하는데 K 자산 격차. 막 자기네 좌파들이 맨날 이야기하던 양극화 진짜 30년 40년에 양극화 했다고 그러는데 1년 만에 양극화 문재인 5년하고 얘 1년 만에 양극화는 40년 동안 해도 다 못하는 양극화 다 해놨어 얘네들이. 그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를 비난하면서 양극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 격차였지 자산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았어요. 다들 누구나 내가 뭐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저기 뭐지 이재명이 뭐 K 무브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산의 어떤 그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사실 K 전세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맞아요. 사다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다리. 내가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얘네들은 그 갭 투자라고 이제 쌩 난리를 치지만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포함하면 이 집을 내가 앞으로 노후에 맞아. 혹은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내 자식들이 이제 커가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고, 맞아요. 그리고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목돈 큰 돈은 없지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살고자 하는 곳 혹은 좀 내가 살만한 곳에 전세를 들어서 살면서 그 돈은 내 목돈이 되는 거잖아. 그 목돈을 가지고 또 저축하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어떤 이 어떤 인생의 사다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K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세제도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고 마귀로 만들면서 다 이제 그 1가구 1주택을 만들고 또 1가구 1주택자들 중에서도 이제 비거주자 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동산이라는 그러면 뭐 거기 엄청난 다시 그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고 거기다 이제 이재명 주식까지 포함시켜서 이제는 뭐 완벽하게 그 K 양극화, K 자산 격차가 시작한 원년 이 이재명의 집권 1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내가 운에 따라 가지고 나의 어떤 그 보상과 어떤 나의 성과가 결정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운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운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장 운 좋게 어느 부모에 태어나서, 혹은 뭐 내가 운 좋게 서울에 태어나서, 혹은 내가 운 좋게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혹은 내가 운 좋게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서 뭐 등등등 이런.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로 우리가 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삼성전자 이번에 그 노동조합에서 사실 뭐 전 국민을 사실 볼모로 잡고 뭐 파업을 한다 안 한다 라고 이제 이 엄포를 놨고 또 실제로 이재명 1년.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도체 사업 부분이 파업을 한다라고 국민들 볼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여기에 뭐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동부, 맞아요. 정보부처, 그다음에 뭐 이재용은 뭐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고 아무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비겁한 놈들이 있는데 경제단체 있잖아요. 그러게. 뭐 경총이라든가 왜 아무 말이 없지? 전경련이 지금 있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게. 어쨌든 뭐
뜻 있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이제 뭐 쥐지근데 조용히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전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런 파업을 벌이는데 여기에 긴급 조정까지 발동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다른 그 어떤 이 성장 동력이 없어요. 다 소멸된 거야. 다 소멸됐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어떤 AI 시대와 맞물린 어떤 그 반도체 그 부분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하고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게 이번에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삼성전자 사건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긴급조정권이라는 건 어떨 때 발동되냐면 예컨대 항공기를 이제 뭐 운항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뭐 사실 우리가 그 철도나 그 교통 이런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상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공 조종사들이라는 게 있고 또 항공이라는 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상당히 어떤 이 운수 체계에서는 아주 복합적인 고도의 어떤 그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또 전문성이 되고 평상시에 협업이 돼 있어야만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내가 비행기 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6년인가 그 항공 파업한다고 그랬을 때 긴급조정권 한번 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데 그건 뭐 정확하지 않죠. 중요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하는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정도인 거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명줄을 쥐고 있는 거야.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은 없는 거야. 이게 코스피 오늘날 코스피 8,000이 돌파되고 하는 게 그 자체도 그거잖아요. 코스피에서 이제 원래 초기에 이재명 정부 초기에 코스피를 이끌었던 3대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인데 요즘 현대자동차는 좀 조용하신 것 같고 로봇은 잘 안 되나 보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게 무슨 총자산 1조 달러 시대를 연이 열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코스피가 성장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산업 부문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든 사회라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가 만든 사회는 아니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라는 놈이 그쵸. 이렇게 코스피 삼성전자나 SK바이오노체가 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화된 어떤 산업상에 발생할 구조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원래 이재명 정부는 보고 싶은 거 집값도 지금 전월세 올라서 야단인데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거는 아예 눈 감고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온 나라가 이 반도체 하나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나라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이재명이 일하는 방식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앞으로 4년 남은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다 끌지 못할 것이다. 어느 저희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도 대통령 임기가 평균적으로 짧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정부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게 이제 1년 동안 딱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죠. 스타벅스 사건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악마로 만들 대상자를 먼저 정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중들이 공격할 표적을 설정해. 이걸 걔네들 이제 좌표 찍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설정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 이 포퓰리즘 정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거든. 먼저 적을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 적을 만들어 놨잖아. 그 다음에 이 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맞아요. 선동.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거론되지가 않아요. 논의조차 없고. 그러니까 이놈의 적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것이냐, 누구를 비난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가 결정했으면 그냥 맹폭하는 거지. 그럼 대중들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 역시 잘 때려잡네. 그리고 이 새끼 나쁜 새끼들한테 잘 잡아서 불안하지. 그러니까. 막 지지하지.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거지. 맞아,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생리대 사건. 고유가도 전쟁 나니까 기름
고유가 사건, 고유가 그것도 좀 관리를 할 생각을 하지. 갑자기 뭐 매점 하는 놈 가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그 주유소가 뭐 어떤 그 가격을 말이야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독재해가지고 주유소 뭐 세무조사 나간다 뭐 하고 그래서 주유소 세무조사 나간 것들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것을 일을 시작할 때 의도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농지 이것도 그렇잖아. 우리 시골에서 하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걸 운영자님이 폭로를 해가지고 정체가 폭로가 됐습니다.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농사 지어야지. 어쨌든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농지 거기 농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출발점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투기를 한다. 이거 잡아들이자. 그 부분적인 문제 그걸 가지고 그냥 의도를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대한민국 전체의 농지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주 문제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운영자님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은 서울하고 경기 지방 경기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그 광역 단체 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는 사람들 또 시에 사는 사람들 자산 격차가 이렇게까지 안 벌어졌었어요. 옛날에는 다 땅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켰어요. 자기네들은 평당 몇천 몇억 1억씩 받으면서 평생 시골에서 농지 가지고 산 사람들은 왜 땅을 개값으로 팔아야 돼? 그거 발상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재명은 땅이 비싸가지고 저는 시골에 기촌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한다. 아니 땅이 비싸가지고 하지 못한다. 그 자체가 얼마가 비싼 건데 그걸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는 거지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시골 사는 여기 시골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재산을 보호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도 다 아파트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그게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산 격차가 아파트 값이 3배 4배 오르니까 여기 지방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거나 더 내렸거든요. 그런 말만 지방 평준화, 지방 평균, 지방 분권 이재명이가 지방 분권, 지방 떠들지만 하는 짓은 자기가 있는 곳 그 서울 지역하고 완전히 양극화시키고 또 집값도 강남 때려잡는다 하면서 없는 사람 완전 거지 만들고 모든 게 다 그래.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문재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농업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농지의 가격.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그대로 시장 가격에 맡겨 놓으면은 뭐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꽤 돈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 인근은 뭐 평당 100만 원이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이런 또 뭐 이 완전히 어떤 그 산촌이라든가 혹은 그 군단위 지역에서는 평당 20만 원, 30만 원을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 대부분의 어떤 농지들이 그런데 이런 농지를 가지고 평생 그 속에서 농사 지어 왔던 그러니까요.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그 부동산 가치는 평당 1억을 혹간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때, 그럼 나는 뭐냐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존재하죠. 아니 그것도, 똑같이 서울 살고 지방 살고 하면서 애들 공부시켰어요. 서울 살고 서울이나 도시에 산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그 집에서 살고 자식 공부시켰어.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네들 10배, 20배, 100배 올랐는데 나는 시골 사람들은 일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진 부동산이 완전히 개값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 지금 이재명이가 안 건드려도 시골이나 지방 사람들은 박탈감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난 서울 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내가 불이익을 겪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사실은 말도 지방에 지금 얼마나 격차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근데 오해가 있을까봐 이거 분명히 이제 밝혀두는 말인데 우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농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또 도시와 농촌의 어떤 그 자단 격차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괜히 뭐 너희들 뭐 없는 놈들이니까 그러겠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없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 저희들이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승만 박정희 또는 뭐 다른 나하고 아무 삶에 관계가 없는 거, 남의 불이익, 항상 남의 불이익이나 남들이 당하는 부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 저기 예전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나 기억이 나요. 뭐 벌레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꼬마애가 어머 벌레 그러는 거야. 그러면 피해가 돼.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교육이나 모든 사람들 생각이 그런 게 그러면 피해가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빨리 밟아 죽이고 와 이러는 거야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은 다 밟아 죽이는 거예요. 밟아 죽이면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남의 이익은 전혀 분노가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네네.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농촌의 그 수많은 문제 중에 진짜 농지에 투기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귀농귀촌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한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드론을 날려라. 그래가지고 발본 세관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을 만든 거지. 농지를 투기했다라는 사람들. 그렇지. 그럼 농지를 투기한 사람들만 다 적발해가지고 처단하면 대한민국의 농업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재명식의 어떤 그 정권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맞아, 거기만 해결하면 되지. 왜 임차농들 또 무슨 계약서 쓰라고 그러고 있어요 요새? 뭐 그 이제 농지를 실제로 네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뭐 이제 하면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그러니까 송미령이라는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거죠. 저는 자기는 농림부 장관이잖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현실로 지방의 현재 농촌의 어떤 농정을 짓고 있는 현장에 내려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걸 자기는 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 싹 다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예전 잠깐만 그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경자 유전인데 그 투기 목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발생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땅 가진 사람이 농사 지으라 그랬는데 땅 안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임차농들이죠. 그럼 임차농들은 약자란 말이야. 그럼 임차농들 내쫓아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럼 임차농들을 오늘 여기 쇼트 보니까 임차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 작성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든 저거든 뭐든 뭐 상관없어. 근데 이재명이 일하는 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땅 많이 가진 투기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아라 이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보면 그게 목표면 그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또 엉뚱한 거 하고 또 엉뚱한 거 하고 또 딴짓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그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 생리대 문제가 그렇죠. 생리대 문제. 그러니까요. 생리대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 1년 이제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정영진 회장이 뭐 사과를 한 것이 뭐 어떻니 저떻니 뭐 얘기하고 이제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고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사실 워낙 이슈들이 급변하니까. 맞아. 요즘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 얘기는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거예요. 쿠팡도 한 몇 달 끌다가 다시 정상화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엊그제만 해도 뭐 스타벅스하고 무슨 난리 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스타벅스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매출이 한 25% 줄었대요.
근데 난 사실 그것도 좀 당황스럽지. 그렇게 온 국민이 난리를 쳤는데 25%밖에 안 줄었나? 난 75%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국가폭력을 얘기를 했다고요. 스타벅스를 얘기하면서. 진짜이가 국가폭력이야. 그러니까 이 5.18이라는 걸 얘기를 이게 된 걸 빗댄 거겠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혹은 이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짜. 이재명이. 와, 쓰는 단어들도 진짜 그런데 성급해. 사실 보면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수사를 어떤 그 지시하고 응징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이것도 국가폭력이에요. 진짜 국가폭력. 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폭력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점잖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그랬어. 맞아. 근데 이게 이재명에 의해 가지고 점잖게 표현했던 직권남용이 이제 국가폭력이 되는 거야. 정말 국가폭력. 문재인이가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할 걸 지시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죠.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그것도 국가폭력이에요. 맞아, 따지고 국가폭력이에요. 진짜. 또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해서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고. 네. 이것도 국가폭력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국가폭력이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재명 그거를 명시적으로 국가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국가폭력이라고요? 아, 국가가 벌인 행위들 이게 국가폭력이지 뭐가 국가폭력이야.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게 지금 국가-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네. 이런 것만이 국가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을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법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동원하고 혹은 경찰을 동원하고 필요할 경우 군을 동원했다면 총칼을 들고 싸워서 총칼을 들고 사람들 죽이지를 않았을 따름인 거지 그 자체도 국가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거기서 동의했잖아요. 재수없게 검사나 잘못 만나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그럼 인생 조진다라고 했잖아. 그것도 국가폭력인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 그랬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스타벅스라는 민간 어떤 그 기업에 예 어떤 벌이는 어떤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거기서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 행위 자체도 이것도 국가폭력이에요. 그냥 경찰이 무엇인가 불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그거 관련 어떤 과정을 처리하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야.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이건 국가폭력이야. 맞아. 아, 국가폭력을 미화한 행위야. 라고 해서 저거는 처단해야 돼. 응징해야 돼. 라는 행위 자체가 국가폭력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항상 보면은 예컨대 이승만의 위화도 해군. 이승만? 아니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발음도 안 되네. 위화도 해군을 놓고 보면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니까 그 위화도 해군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나라를 건국해서 600년 어떤 이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다가 되지만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내란이야, 내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 내란이죠. 그러니까 화만인가 거기 가면은 이성계의 통치를 거부하고 걔네 고려 중심들 사람들이 고려를 치해법권 지역이 있었어요. 치해법권 지역. 그러니까 무엇이 국가가 벌인 폭력인지 혹은 무엇이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인지 이 자체도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평가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본인에 따라서 다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데 그런 거잖아요. 좀 전에 어떤 그 이성계의 어떤 위화도 회군을 얘기했지만은 맞죠. 사실 4.3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자유와 어떤 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건국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4.3이라는 걸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북한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어떤 예컨대 신의주 학생회고요. 등등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역사전에 배웠던 거. 그 대한민국에서 그 좌파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나? 안 그러잖아. 그 자기들은 어떤 통일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럼 통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역사들인데. 누군가에게는 국가폭력이고 누군가에게는 국가폭력이 아닌 거야. 같은 행위가. 이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같은 조건에서 벌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국가폭력이고 무엇은 국가폭력이 아닌 거야. 이게 나의 어떤 이념적 성향과 내가 어떤 그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18이라는 그 자체에 갖고 있는 가치나 의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은 선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려운 역사 얘기 하지 말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또 등장한 데다가 나는 그 한동훈 있죠. 야, 한동훈이 선거하면서 돌아다니는 꼴이 정말 너무 보기 싫거든요. 이거 한동훈 얘기를 사실 오늘 이제 하려고 아, 정말. 우리가 이제 탱자날 공영방송이 이제 콩을 까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 문재인이가 이제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에 이제 3대 정치인이 있어요. 3대 정치인. 조국, 한동훈, 이준석. 오. 이 3대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이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의 DNA는 이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탐욕.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이준석. 탐욕 혹은 이제 염치 없음. 이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DNA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떤 내가 잘났다.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도 우월주의지 우월주의.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뭔가 이런 개돼지들이랑 혹은 이제 가재, 붕어, 개들이랑은 나는 용이지 용. 차원이 다른. 나는 어떤 그 용이지 용. 니들 개천에서 자라는 애들이랑 차원이 다른 거지. 그치. 능력주의. 능력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공통적으로 보는 키워드는 이제 쇼죠, 쇼. 아, 맞아요. 쇼. 이게 이제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한 것이 유일하게 있는 게 정치인 쇼다. 니들도 쇼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탁현민이 이제 문재인의 쇼를 연출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조국, 이준석이 벌이는 것도 이제 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들 이 쇼에는 사실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담겨 있다고요? 진정성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성이냐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내가 이 쇼를 통해서 거둘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허허 하고 웃고 허허 하고 웃는 이런 쇼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고 얘네들이 벌이는 일련의 모든 쇼는 문재인과는 틀리게 이준석과 한동훈과 조국의 쇼에는 내가 이 쇼를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네. 수단이 되는 건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은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얻을 나에게 정치 이익이 분명하게 있어. 그리고 이익을 따지는 데서 엄청나게 주도면밀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 벌인 쇼, 조국이 벌인 쇼도 많지만 한동훈이 벌인 쇼 중에 예컨대 쿠팡 새벽 배송했을 때 쿠팡 새벽 배송을 가지고 그때 뭐 정영인가 장혜영인가 정의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랑 CBS인가 어디선가 해서 토론을 했어요. 아무도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해서 우파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얘는 쿠팡의 새벽 배송 관련해가지고 논쟁을 하자, 토론을 하자 나랑 라고 달라붙었다고. 쇼이긴 없지만 분명 얘한테는 내가 이 어떤 쇼를 통해 가지고 얻을 정치적 이득이라는 걸 분명히 계산을 해낸다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얘네들 진정성이 있는 거지. 다른 정치인들의 쇼에는 왜 그런 게 없냐면은 계산이 없거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거든, 보여주기. 쇼라고 하니까 그냥 쇼처럼 보여주기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준석, 한동훈, 조국은 분명히 얘들이 벌이는 쇼. 얘는 분명히 자기들이 어떠한 정책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쇼를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쇼를 위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라고 하지만 이제 치밀함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주도 면밀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조국, 이준석을 지금까지 이기는 정치인이 대중정치에 나오질 않고 있는다. 이건 제가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칫 한동훈을 내가 뭐 높게 띄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난 현실을 얘기하자라는 거죠.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이준석이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책인 행태, 얘네들이 무엇인가 이슈화 삼고 있는 것. 예컨대 이준석이가 뭐 예컨대 그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뭐 공격해 들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어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성들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20대 남성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그런 것을 따내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지 걔네들은. 내가 왜 한동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따짐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치밀하다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런 머리는. 주도 면밀하다고. 그러니까 주도면밀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쇼하고 있네라고 해 치부하니까 펑펑 깨지는 거죠. 똑똑한 놈들이다. 똑똑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얘네들 갖고 있는 능력, 이게 얘네들 진짜 똑똑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네들 보면은 사실 이준석이도 그러고 한동훈이도 그러고 조국도 그러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정치를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뭐 내가 그리는 세상 그리는 건 없잖아. 아니 응? 걔네들이 그린 무엇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민 행복 시대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 공익적인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함을 과시하고 똑똑함을 즐기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목적인 거지. 네, 그러니까요. 얘기 말씀하셨던 나르시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제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한국의 사실 교육의 어떤 풍토잖아. 그렇지. 그 풍토에서 가장 잘 살아남은 게 이준석, 조국, 한동훈이라고. 서울법대 가고, 뭐 카이스트 가고, 뭐 하버드 유학 가고. 그런데 이 얘네들이 예컨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 교육 풍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나는 의대 가겠어요. 나는 뭐 어디 뭐 법대 가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의대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법대 가서 뭐 판사가 될래요. 검사가 될래요. 뭐 변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아니거든. 난 그냥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야. 맞아. 대통령 되는 게 목표지. 판사가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김영삼이도 다 대통령 되는 게 목표지. 대통령 돼서 뭐 하겠다는 목표는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 난 그 하는 게 그 속에서 내가 정치를 해서 뭐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 없다고. 근데 거기까지 왔어. 왜냐면 능력 있는 놈들이니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의 어떤 우월성. 그걸 가지고 가차는 가재 개돼지랑 나와는 달라. 라는 어떤 그 순혈주의, 어떤 나는 어떤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속에서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속에서 일련의 어떤 그 행위들을 보이는데 그게 아주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건 똑똑한 놈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 똑똑함을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데 이제 써먹고 있는 거지. 이게 이준석, 한동훈, 조국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운영자님 분석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탁월한. 역시 우리 탱자라 관광방송의 키워드는 자화자찬.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한동훈이 그 선거하는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사람을 현혹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중심을 보고 그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뭐 쇼질에는 워낙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자와 부운영자 같지는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준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뭐 고개를 숙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 그 보여주는 것, 이때까지 했던 모습들, 그런 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냥 막 그냥 굽신굽신하고 손만져 주고 하면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TV에 나왔고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막 거기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TV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 없거든요, 전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일단 북구에서 막 이제 제가 쇼트를 한 개 봤더니 쇼트가 연달아서 막 뜨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럼 일단 사람들은 연예인처럼 호기심을 가져요. 한동훈한테.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뭐라 그럴까 나보다 높은 사람, 연예인들, 뭐 공인이면 공인, 나보다 뭔가 우월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숙여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악수를 청하고 나한테 잘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외된,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소외된 것까지 아닐지 몰라도 저 서울에서 당대표하고 유명하고 텔레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자체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친절하게 하면서 막 굽신굽신 하니까 나도 괜히 으쓱해지고, 나는 그런 높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악수까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막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 같으면 그냥 그걸 이렇게 전파되지가 않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 올리고 릴스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면서 자기도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릴스에 계속 올리니까 꼬마애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이 한동훈하고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막 동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애들이 그럼 좋아요 누르고 뭐 그게 즐거운 거야.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유권자 아닌 애들, 어린 애들도.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엄마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관심이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계인이 온 거야. 외계인이 거기에 어떤 이상한 외계인이 왔어. 그런데 한동훈이가 막 그러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녀. 그리고 이제 점점점 거기 이제 지금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고는 한동훈이 스스로 지금 자뻑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런데 내가 왜 한동훈을 그래도 계속 비판을 하고 나는 관심이 그 한동훈이 비판을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30년 구형하고 지난날에 했던 그 배신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옛날에 배신자고 악마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뭔가 바른 일을 해서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적인 선을 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일을 잘하고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면, 아이 저 새끼 나쁜 놈인데 일은 잘하겠네, 뭐 그래 북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네, 이런 마음이라도 조금 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허당이거든요. 허당. 걔는 그냥 넥타이 탁 풀으면서 멋있는 척만 하지,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전국을 찌르더라니까 걔 맨날 잘하겠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옛날에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때 돌아다니고 똑같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뭘 할 건지, 북구를 위해서 뭘 할 건지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한동훈이 북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죠, 걔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을 상징하는 이 선거운동이라는 기간 내를 보았을 때 하나의 이제 사건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그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맞아, 할머니가 찰밥인가 이제 맞아요. 찰떡인가를 이제 줬고, 그 할머니가 그런 걸 뭐 주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가서 인사드리고 앉아서 주진하니까 알고 싸우셨어요라고 하면서 앉아서 자기가 맞아. 그 먹고,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를 자기 맞아요. 선거사무소 개소식하는데 모셔가지고 이런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과정들. 우리 하나의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조국과 이준석과 한동훈 내 어떤 그 갖고 있는 인간성의 어떤 그 이들의 DNA에 어떤 것을 참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린 탐욕, 그래서 어떤 그 능력주의, 우월주의, 그다음에 어떤 그 주도면밀하게 쇼이긴 하지만 아주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짜여진 어떤 그 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도대체 너 부산 북구갑에 왜 나왔니?
뭐 자기 대통령 되러 나왔지 뭐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근데 네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네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니? 네가 지금까지 그 일련의 어떤 거 해왔던 과정들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면서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그 추적해보고 찾아보고 그랬을 때 네가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니?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도 없고 제가 보수정하겠습니다.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끝끝내 간 보다가 대구로 갈까요? 북갑으로 갈까요? 하고 하다가 선택해서 이제 북갑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탐욕으로 가득한 거지.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자기가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2년 국회의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궐선거니까. 그러면은 2년 뒤에 다시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럴 때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건가? 끝까지라잖아. 끝까지라고 지금 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부산의 북구 간만 발전시킬 건가? 아니잖아. 그거는 분명히 자기는 북구에 자기가 뼈를 묻겠습니다. 북구에는 내가 알기로는 공원묘지도 없어요. 근데 무슨 뼈를 묻어? 그러니까 대통령 안 나갈 건가 지금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치고 있어. 그 자체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노골적인 탐욕, 나는 북구를 어떤 나의 정치적 자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라는 탐욕이 있고 그런 탐욕이 있는데 이런 탐욕을 가진 놈이 아주 어떤 능력이 뛰어난 놈이 와가지고 어떤 그 쇼를 하잖아요. 쇼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하다가 그 대목에 하나가 걸려든 거지. 할머니라는 사람이 보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가지고 그 할머니는 그러셨겠지. 마음의 감동이 일어가지고 뭐 누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 그냥 그 할머니 그런 감동이 일어가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 사람이 뭐 하겠다고 나서니까 아유 밥이나 먹고 다니나 모르겠다라고 해서 찰밥 하나 해가지고 뭐 가서 근데 그거 그냥 철판 주지 않아서 먹는 모습 보이잖아. 근데 쇼인데 그를 통해서 그 쇼를 하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머리가 있는지 돌아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자기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제 모시고 왔잖아. 그 자체도 이제 쇼인데 그러면서 또 그걸 쇼를 둔갑시키는 게 뭐야? 나도 박민식이처럼 기라성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모아서 나도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려고 했다. 근데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걸 둔갑시켜버리잖아.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뭐 개소식한다 그러니까 너 그거는 당원으로서 너 해서는 안 될 짓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당원으로서 어떤 그 이 책임 윤리 일단 문제가 나오니까 주춤할 때 오지 마 라고 한다음에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걸 둔갑시켜내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막 이게 얼마나 어떤 대가리가 진짜 너무 진짜 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끝내 자기의 진심은 어디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이런 자리보다 청와대에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제일 먼저 청와대로 모셔드릴게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원래라면은 자기가 진짜로 북구에 뼈를 묻겠다라고 한다면은 할머니 제가 비록 만약에 나중에 운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할머니가 보여주신 이 마음 제가 잊지 않으면서 정치할게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제일 처음 청와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미치겠다. 근데 어쨌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진짜 뭐라고 후배 팔 수는 없는데 근데 모든 게 계획된 거고 모든 게 이렇게 뭐 이게 플래닝이야 플래닝. 딱 그러니까 보면. 이동훈, 조국, 한동훈은 우리가 단순히 얘는 쇼하는 새끼라고만 보면 그치?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치밀함, 주도 면밀함.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그게 약한 게 조국이야. 조국이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텀블러 들고 말이야 머리 쓰다듬으면서 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조국은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신의 능력 없음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허당이. 그러니까 평택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방선거를 치르는지 지금 평택을과 부산 북감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지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은 누가 된대 이제 이게 아니고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게 제일 이슈야. 근데 이 슬로건만을 놓고 보면은 한동훈은 보수재건이고 조국은 국힘 제로잖아. 국민의힘은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조국은 이제 그만두는 게 맞지. 자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될지도 모르잖아. 자기는 거기 없어도 김용남이가 돼가지고 국힘 제로가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럼 자기 이제 그만두는 게 맞는데 조국은 아마 낙선할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오너십도 이제 박탈되고 그리고 뭐 폭망하는 꼴이 나겠죠.
뭐 사실 자기는 그 글밖에 없거든. 누가 봐도 네가 평택을에 나온 이유가 뭐야? 조국이도 평생 쪼잘쪼잘 될 거야. 그 뭐지 페이스북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한동훈은 사실 그 북갑에서 져도 자기가 박민식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지면, 그리고 하정우와 아주 근소한 차이의 접전을 통해서 지면은 자기는 장동혁이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정우를 당선시키면서 보수를 희생시켰다 라는 이런 프레임 갖고 이제 또 한동훈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나죠 지금. 그 한동훈은 어떤 프레임이라도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프레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보고 북갑을 선택했고, 그리고 북갑에서 실제로 자기가 뭐 조사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 그 한동훈이 이기면 완전히 한동훈은 거기서 이제 이게 대박을 치는 거고. 그러니까요. 설령 한동훈이 져도 박민식을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정우와 아슬아슬한 접전을 벌쳐서 이게 졌다라고 한다면은 장동혁 너희가 국민의힘이 나를 희생시켜서 하정우를 당선시켰다. 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등장하겠죠. 근데 한동훈은 요즘 6.3 선거 뭐 어쩌고 해서 이제 지금 선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부운영자는. 왜냐하면 우파 좌파 그리고 어쨌든 나라가 이 정상화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비정상화된 이런 속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 그리고 뭐 떨거지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정당성을 다 확보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 뭐 뒤에서 구시렁대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농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좌파 빼고는. 좌파들도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좌파들도 농단을 했고 그런 거 없거든. 보면 알잖아요. 지금 세월을 지내보면. 그런데 한동훈 세력들 있죠. 한동훈 세력 이것들이 완전히 박근혜 잡아먹는 세력이거든요. 찔끄레기도 남아있는 것들. 한동훈과 한동훈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왜냐면 그 세력들도 뭐 어벤져스니 이런 애들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훈을 지지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동훈이랑 한패가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아니, 인정해야지만 아니죠. 그거는 잘못해서 말씀하신 거지. 반대로. 자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해야만 정당했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한동훈이랑 한패가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잘못했다.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안 그러면 또 뭐 양승태 잘못했다. 이거 인정하면은 그다음 우파에 대안이 못 돼요. 한동훈이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한 거고 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가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준석, 한동훈,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내 D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거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 조국은 지면은 당분간 폭망. 뭐 또 언제 대통령 선거 때 또 기어 나오겠지. 맨날 기어 나오고 기어 나와서 또 먼저 할 거고 또 뭐 하겠지만은 당분간 폭망이겠지만은 한동훈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저도 폭망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이 이겼을 때 한동훈한테 남은 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금이 환영이냐 아니면은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거냐.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이 환영은 바로 국민의힘 복당해가지고 뭘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거를 자기가 바로 어떤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면 금이 환영일 거고 개선 장군이라면 근데 나 같으면은 개선 장군의 형태를 뭐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곽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든 다음에
국민의힘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자기가 장악하는 대체 세력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꾀하겠죠.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 같으면은 두 번째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세력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우파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이라는 거 자체만 놓고 보면 니들이 이제 끝내라 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러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라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한동훈이라는 애가 탁 입 싹 다물고 과거에 대해서 자기 전력에 대해서는 입 싹 다물고 점 딱 찍고 코에 점 찍고 나온. 그러니까 코에 딱 점 찍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떠드니까 무엇인가 저 새끼가 그러면은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는 사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또 동시에 존재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화 시켜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면서 자기한테 흡수되는 이런 이제 거대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보성은 이제 그 뭐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이전 꽃놀이 팬데 이기거나 지거나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의 강점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조국 이준석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그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 탐욕, 그다음에 우월주의, 그다음에 쇼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동훈이가 분명히 강점이 있다면은 한동훈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데 진짜 뛰어난 재능이 있어.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그게 야당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당을 공격하진 않았잖아요. 걔가 이재명을 공격하지도 않고 여기 할 때는 윤석열이만 패대기 쳤지. 많이 했지. 이재명에 대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재명을 뭐 구속 그 체포동의안 뭐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가 지금 대통령 정치인이 돼가지고 야당을 공격한 게 없어. 그러니까 왜 그때는 윤석열만 공격했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가 사람들을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돈을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식의 있잖아. 이런 식의. 맞아. 맞잖아. 그리고 김의겸한테 저는 내가 장관직 걸 때가 너 먹을 테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기억나는 게 딱 있어. 그래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야 이 새끼가 맞아. 진짜 야당이랑 싸운 놈이 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켜줬다고. 그 기발한 워딩이 있어. 기발한 워딩이. 그러니까 누구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너 좋든 나쁘든 그 부고차기만 안 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대중 정치인이나 연예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근데 이 한동훈이는 싫든 좋든 어쨌든 자기가 한 짓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 거야. 그럴 능력.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어요. 잘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재주도 아주 탁월하다는 거지. 지난번에 연설하는 거 있죠. 쇼트에 봤는데 그것도 참 사람 똑같아요. 제가 공소 취소 이재명이 공소 취소하면은 제가 당선되면 이재명을 제가 그렇게 못하게 막아서겠습니다라든지 뭐 탄핵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워딩이 아니고 얘가 진짜 내가 완전히 히틀러도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설하는 게 있죠. 자, 연설하는 게 나 너무 싫은데 너무 교활한 거예요. 얘를 보고 있으면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솔직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공소 취소를 제가 되면은 우리는 공소 취소를 계속 하면 이재명이가 하게 되면 특검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는 이재명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한 시민입니다. 하면서
한 패로 싹 끌어들이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도 이재명을 탄핵할 자격이 있다 하면서 올려주고 한 우리의 딱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람들을 아무것도 그냥 투표만 하고 많은 사람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면 약자잖아. 그 국민들은 투표만 하고 선결되면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집에 당하는 사람들인데 너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싹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는 나를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으면은 이재명 탄핵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 식의 결과는 그건 건데. 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뭐지 그러니까 표현을 선언함에 있어서 그 표현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주적은 스타벅스입니까?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또 너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하정우한테 주적을 물어보고 뭐 이제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주적은 스타벅스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어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가 갖는 강점은 진짜로 저 사람을 내가 진짜로 미화해야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능력. 이게 콘텐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진짜로 어떤 갖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로 얘가 돈을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돌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동훈의 강점이 아니지만은 한동훈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젊다는 거. 맞아. 젊어. 사실 웃긴 게 보면은 젊어요 아직. 한동훈이가 좀 쉬운 셋인가 그래.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로 정권을 잡는 게 세대 교체. 그러니까요.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한동훈을 아이콘으로 만들 만큼 사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 늙고 노쇠한 거죠. 사실 웃긴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그 대안과 미래라는 어떤 그 이제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장동혁한테도 뭐 윤호기는 어떡할 거냐 가서 뭐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이제 뭐 물어보고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가 이성건이라는 국회의원과 조은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이성건이라는 국회의원은 58이고 조은이라는 국회의원은 65이야. 65. 이게 국민의힘의 소장파래. 그러니 73년생인 이제 이 한동훈이는 진짜로 젊은 사람인 거지. 아니 한동훈한테 먹힐 것 같다니까 우포가 걱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한동훈이가 당선이 돼야 한다, 당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동훈에 대한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뭐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볼 때 저 개새끼라고 이제 욕만 뭐 할 게 아니라 나 기분 나빠 저 새끼라고 할 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해서 정체성을 바로 알자라는 얘기를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인간 한동훈, 그 다음에 어떤 이 권력자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 둘로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보면 윤석열이 전국적 인물이 된 거는 박근혜한테 저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왜 박근혜한테 저항했어요? 문재인한테 저항한 거지. 아니 그 전에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맞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박근혜한테 저항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어떤 그 대통령 어떤 당선이 댓글 뭐 조작 댓글 조작이니 뭐니 해가지고 했다. 맞아. 라고 해서 그 댓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한 것이 뭐 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등등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에게 저항한 거지. 박근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 인물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를 잡아 나왔잖아. 그래서 문재인 칼잡이가 됐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문재인 칼잡이가 됐는데 문재인에게 저항했잖아. 그래서 다시 전국적 인물이 됐잖아. 그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문재인을 잡아넣지 않았다. 왜 문재인을 잡아넣지 않았냐면은 윤석열은 문재인을 존경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리고 사실 김건희라는 사람이 스스로 고백했잖아. 우리는 사실 좌파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재인 지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재인의 어떤 충성이라든가 충정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게 윤석열이거든. 근데 그 윤석열의 동지가 한동훈이잖아. 근데 이 윤석열은 그나마 자기는 그나마 이 살아있는 권력이랑 맞섰다고. 박근혜라는 권력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맞아. 사실 문재인이라는 권력도 살아있는 권력이었어. 그것만은 사실은 문재인을 우리가 높게 봐줄 수 있지. 윤석열은. 윤석열을. 맞아요. 근데 물론 예전에 그 이명박 자기가 이제 그 특검할 때 그때도 이제 그 들어가지고 이명박에 대해서 뭐 다스 뭐 이런 거 BBK 혐의 없음. 그 만든 것도 사실은 윤석열이지. 그때는 뭐 윤석열은 저기 뭐 이명박은 뭐 존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윤석열은 그래도 박근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다고.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의 뒤에서 어떤 그 죽어가던 권력 혹은 죽은 권력을 때려잡는 칼잡이 역할을 한 게 한동훈의 따름인 거야. 그리고 이 사실 윤석열을 때려잡은 거 있잖아. 한동훈이 윤석열을 때려잡았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윤석열이가 죽은 권력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확인한 이후에 사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때려잡기 시작했다. 이게 한동훈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같은 그 윤석열이 휘두른 칼잡이로서의 한동훈인데 또 윤석열의 어떤 그 이 저기 뭐지 그 동지로서 어떤 그 꼬봉으로서의 한동훈인데 그나마 윤석열은 죽어있는 권력에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휘둘렀다면은 한동훈은 다 죽어가는 권력에 칼을 댄 그런 이제 비겁한 놈인 거라고. 사실 이게 한동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때 잘 지냈잖아요.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동훈 한동훈은 이재명이하고 둘이서 뭐 이재명은 공개관계 뭐 하나도 없잖아 당대표 할 때. 한동훈이가 무슨 뭐 어떤 그 실력 한동훈이 뭐 실력이 뛰어나다 뭐 검사로서 뭐 조선 최고의 칼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해봐요. 양승태, 그러니까. 이재용, 또 뭐 어떤 그 울산시장, 그 저기 송초로, 뭐 또 누구야 뭐 어떤 뭐 황우나, 뭐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다 무죄잖아 자기가 한 거. 또 이재명에 대한 것도 이재명 구속 하나 못 시키잖아. 그리고 그 뭐지 그 송영길 등등의 어떤 그 돈봉투 사건,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다 구속을 못 시킨 게 자기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지금 장관이 직접 수사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 그러면 자기가 직접 수사한 사건들 있잖아요. 양스태 대법원장 사건. 근데 양스태 대법원장이 결국 1심에서 무죄되고 2심에서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뭐 사소한 건만 빼고 다 또 사실상 무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기자들이 물었잖아. 양스태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무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 사실상 대법원에서 수사 의뢰로 진행한 사건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뭐야? 난 저기 위에서 죽이라고 시켜갖고 죽였다밖에 더 돼? 위에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수 집단한테 야 쟤를 좀 죽여줘. 청부살인을 하면서 돈 1,000만 원 줘가지고 그래서 아니 위에서 죽이라고 그래서 난 죽였는데요. 세상에. 그 얘기한 거 봐. 그 자기가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전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그렇게 대답했어. 그 사실상 그거는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한 사건이다. 그럼 자기가 누가 수사 의뢰를 했건 자기가 수사를 해봤을 때 혐의 없으면은 그냥 불기소지.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걸. 그걸 자기가 무심코 고백한 거라니까. 위에서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시킨 일 열심히 했을 따름이야. 근데 자기 홀로 그러면 윤석열이도 누군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쟤도 홀로 쓰면 뭘 할 수 있겠어? 홀로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누구야 한동훈? 홀로서 어째 할 수 없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홀로서 못할 것 같아 쟤는. 이게 능력과 실력이 없는데 어떤 광풍이 불고 광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래서 뭐 전부 다 그냥 뭐 저 새끼 나쁜 놈이야라고 돌만 던지면 다 가서 때려가서 다 짓밟을 시기에 수사하고 한 모든 사건들이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이고 양세 사건이고 이재용 사건인 거죠. 이재용도 전부 다 무죄잖아. 맞아요. 이재용 수사에 대해서도. 맞아. 근데 그러니까 한 인간 한동훈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시켰으니까 내가 죽였고 또 내가 그럼 뭐야?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는 또 뭐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두 명 정도 죽이면 어때? 이런 게 인간 한동훈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그 신념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신념이나 신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치 이런 게 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어떤 그 한동훈의 어떤 그 이게 한동훈의 그 공식 그 어떤 그 공식적으로 무대에 등장한 것부터 시작한 게 이제 2016년 박근혜 탄핵 어떤 과정에서 특검 이제 서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2심인가에서 1심인가 2심인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소하면서 징역 몇 년을 때려달라라고 했던 장본인인 거잖아요. 그게 2016년 17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이야. 이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작자가 등장한 모습을 보면은 윤석열 뒤에서 그나마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조질 때 자기는 그 뒤에서 그 권력이 죽어갈 때 칼잡이로서 휘둘려진 거 이게 이제 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이도 죽어가는 권력이 되니까 윤석열 때려잡는데 앞장선 놈 요게 이건거고 그 다음에 양스트 대법원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난 위에서 시키니까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죽여줄까요? 알겠습니다. 자기는 그건 뭐야 청부살인을 했다는 거잖아. 청부검사로서 그런 거지. 이게 자기가 뭔가 양승태를 잘못이 있어서 기소를 했다거나 뭐 잘못이 없어서 기소를 안 했다거나 그 법원이 지금 잘못 판단했다거나 자기가 바로 된 검사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니 그때 뭐 당시에 그게 어떤 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길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희생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두 명 정도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전체주의자의 마음가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은 또 사실은 이 조갑재가 요즘 한동훈 지지하잖아요. 근데 조갑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한동훈이가 이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거 한동훈이 얘기했을 때 조갑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한동훈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인간 한동훈의 정체성을 조갑재만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조갑재가 당시에 한동훈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라고 있는데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고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이고 소환조사 판사만 100여 명이고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범죄 혐의를 걸어놓고 근데 결과가 41대 0 참패로 남았는데도 남 탓하고 있다. 한동훈. 응?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이다. 이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일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실격이라고 그랬다. 근데 지금 조갑재가 그랬어. 근데 지금 조갑재가 한동훈 빨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한동훈 그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 무지막지한 수사의 그림자는 한동훈을 영원히 따라다닐 거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너는 법률가로서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뻣뻣하고 차갑다. 세상에. 조갑재가 평가한 거야 한동훈을. 근데 지금 조갑재가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파의 현실인 우파라는 작자의 현실인 건데 인간으로서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 한동훈의 정체성이야. 근데 인간 한동훈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는 아주 잘 드러낸 사건들이 있죠. 이른바 어떤 단계 사건. 맞아요. 당원 게시판 사건.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안 썼다라고 얘기하잖아. 똑같네. 그래, 너만 안 썼어 그래. 그런데 내 가족도 안 썼어요라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동훈 그래놓고 전주선한테 그러잖아. 너 까르띠에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만 얘기해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만 해라. 왜 그 얘기를 못하니? 라고 얘기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너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들을 가족들이 썼니 안 썼니? 가족들도 안 썼다. 그 얘기 못하잖아. 나는 안 썼어요라고만 얘기하잖아. 이게 한동훈인 거야. 이게 한동훈. 뻔뻔하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이 이제 이 권력자 한동훈으로 등장했을 때 그런 그 정치인 한동훈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탱자들 공영방송의 많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구독자분께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탱자들 공영방송이 한동훈을 좌파 새끼라고 낮추어 부르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뉴 라이트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키워낸 게 한동훈이다. 음.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 좌파 새끼, 음. 빨갱이 새끼, 좌파 새끼라고 낮춰보다가 진짜 보수는 다 죽는다. 음. 이렇게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형국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한동훈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는가 이 과정들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한동훈이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서로 동상이몽으로 했거든. 한동훈이라는 자를 두고.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너가 김건희만 떨고 내면 그럼 우리가 너 직권은 뭐 대통령 그 어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 줄게. 라고 이제 공격하던 시점이야. 근데 그 공격을 막아내라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윤석열이가 강추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된 게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등장은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라는 거였단 말이야. 윤석열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디 갔다 오면서 했나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당시 윤재옥이가 이때 김기현이도 이제 날라가고 이제 할 때 윤재옥이라는 국회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인가 뭐라고 할 때 윤재옥이 가가지고 뭐 환영하는 자리에서 잘 다녀오셨습니다고 영접하는 자리에서 한동훈이야 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렸다고. 그래서 강추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발등은 우리가 믿는 도끼 찍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배반을 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가 왜 한동훈을 배반했냐? 그게 조선일보 키즈로서 한동훈이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파를 만들어내겠다. 조중동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히나 조선일보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다시 박근혜가 다시 살아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윤석열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이 어떤 윤석열이 또 한참 뭐 카르텔 뭔지 얘기하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 권력의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조선일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쩌면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공작품인 거거든. 이게 한동훈이에요. 그렇지. 이준석이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준석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배신자라는 거는 배신자. 배신자라는 거는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DNA야.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DNA는 아주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이고 죽은 권력의 그 등에 죽은 자의 어떤 등에 칼을 꽂으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죽여드릴까요? 그 대법원의 어떤 대법원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나 양승태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당원 게시판에 난 모르겠고 난 안 썼어요. 이런 어떤 그 비열하고 어떤 그 파렴치함 있잖아. 그게 이제 인간 한동훈의 어떤 DNA란 말이에요. 어떤 저기 보면은 사실 이 아주 어떤 면에서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랄한 이런 존재가 인간 어떤 그 한동훈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DNA. 근데 정치인 권력자 한동훈의 그 DNA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무서워요. 한동훈이가 이거 들을란지 모르지만 이거 들으면 오브젝션 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랄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폐부를 찌르니까 지금 걔네들이 저기 한동훈이 고소고발 잘하잖아요. 탱자나라 공영방송 고소고발하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고발을 웬만하면은 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걸어오는 싸움은 뭐 피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내 잡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저항을 하곤 했지만은 근데 충분히 어떤 그 진실을 밝히고 또 이 왜곡된 어떤 이 사실들을 바로잡는데 애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그거 자체가 애쓰지 못했다. 근데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요즘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사실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옹호하거나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뭐 아주 아주 무결점의 사람이라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뒤집힌 역사 또 뒤집힌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탱자나 공영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탱자나 공영방송에서 합니다. 한동훈에 대한 진실조차 밝히지 못한다면은 뭐 우리는 문재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 거든. 아니 뭐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맞는 얘기인데 정말 무서워요. 내가 왜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사실 운영자님한테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뭐라 그럴까. 한동훈이가 지금 어쨌든 우파다 보수 재건이다 하면서 우파 편으로 지금 껴들어오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사실은 걔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완전히 주역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보다 한동훈이가 완전히 실무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만만찮아요. 만만찮아. 저 처음에는 그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떠들 때는 아이고 조둥이만 있구나 뭐 조둥이만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는 뭐 그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한동훈한테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근데 내가 요즘 그전에도 너무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 바보 같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아유 컨텐츠가 없으니까 저거는 뭐 날 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선거 운동하는 거나 자기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 있죠. 요즘 옛날하고 틀린 방식의 어떤 진정성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진정성이나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사실 신념이나 정직 신념 가치 그리고 도덕 상식 이런 거는 다 개나 주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거칠에 이빨림 그다음에 쇼 이런 걸로 점철된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딱 표상인 거야 얘가 지금 한동훈이. 그래서 쇼도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조국과 이준석과 한동훈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쇼를 어떤 연출해내고 기획하고 연출하고 해내는 능력의 어떤 그 탁월함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주도 면밀함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려면 한동훈에 대한 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간 한동훈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교활하고 악랄한 놈이다. 그가 보면은 그나마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자기가 맨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때려잡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는 그런 어떤 그 면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존중할 만하죠. 그런데 한동훈은 그 뒤에 숨어 있던 놈이거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그 살아있는 권력이 죽을 때, 그 죽어가는 권력에 칼을 낸 게 한동훈인 거고, 그 윤석열 자체도 이미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볼 수 없을 때 칼을 들이민 게 한동훈이잖아.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사건 놓고도 그 여실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나는 이건 그 김명수 대법원에서 사실상 수사 의뢰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 어떤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에서 야, 얘 좀 죽여봐. 그 청구 살인 받았다는 것밖에 더 돼? 그걸 자기가 고백한 거라고. 그걸 갖고 있는 실력이라고는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느냐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당 어떤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놓고 뭐라고 해서 송영길이 무죄가 아니라 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얘기한 거다. 절차상의 하자를 지키지도 못하는 것 자체도 실력인가요, 실력?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실력이라고는 과연 너가 있느냐? 다만 얘한테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소한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고 한두 명 정도는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발상. 그러니까 교활하고 얼마나 좀 사실 그 악랄하고. 그러니까 조갑제가 법률가로서는 무능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적으로서는 뻣뻣하고 차가운 놈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지금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게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는 거지. 나는 안 썼다. 그래서 그럼 네 가족은 어떻게 했는데? 대답 안 하잖아. 그런데 한동훈의 어떤 권력자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의 정체성도 봐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 한동훈의 등장은 처음부터 배신자라는 DNA를 갖고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조선일보가 만드는 공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은 자기를 쉴드 쳐주고
자기를 디펜스 해주고 그다음에 김건희를 보호해줄 사람으로서 맞아. 한동훈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한동훈은 등장할 때부터 윤석열 넌 이제 죽었어. 왜냐면 이미 윤석열 그때부터 죽은 권력이니까. 그렇고 한번 칼을 한번 쑥 한번 휘둘러 본 게 마리 앙투아네트 사건인 거잖아. 근데 윤석열을 경로했단 말이야. 뭐 당장 잘라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조금 무마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시장 화재 사건 났을 때 가가지고 그냥 뭐 고개 숙이고 그랬던 일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하는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잘못도 있지만은 근데 한동훈 자체가 어쨌든 그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뭐 잡아먹겠다. 윤석열 디스만 했지 뭐 총선 때. 라는 어떤 그 의지만 보여준 어떤 그 모습이라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만 윤석열 잡아먹 이재명하고 싸운 게 아니고 윤석열만 잡아먹었잖아요 총선 때. 그 한동훈은 근데 이런 한동훈은 조선일보가 어떤 이 어떤 새로운 우파를 이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발탁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한동훈 즉 좌파 새끼, 또 한동훈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권력, 욕구, 그거를 가지고 한동훈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어떤 그 배신자, 윤석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이번 선거에 나섰거든요. 나는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이 포장하잖아요. 보수는 갖고 있는 배신자라는 프레임, 이 얼마나 이게 보수에게 치명적인가라는 거를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난 배신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얘가 이제 나서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꼭 제대로 된 어떤 이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권력자 한동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DNA, 배신자 DNA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배신자라는 말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포장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탄핵에 동참했다 나는. 근데 그때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정당으로 해산됐을 것이다. 이게 제일 큰 거야.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탄핵에 동참했고 그때 계엄을 막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계엄을 막은 것이랑 탄핵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시간적으로도 달라. 계엄은 한동훈이 막은 건 아니고 계엄은 민주당이 막았지.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계엄을 업당으로 하라라고 해서 국회가 계엄을 이제 해산 해체 계엄에 대해서 이제 해제하라라고 하는 건 의결 종료수가 맞아 민주당만 해도 제적의원은 과반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한동훈이 없었어도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한동훈이 아니야. 물론 한동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시킨 건 사실이지. 그런데 사실 그때 집권당의 당대표라면 나는 그때 추경호가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추경호가 올바른 스탠스였다고 봐요. 지금 당장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집권당이라면은 그치.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확인을 하는 거.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무턱대고 내가 당대표로서 내 개인적인 촉으로는 이거는 뭐 위헌이야. 맞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위헌이야. 라고 이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어떤 공인이었다면은 집권당의 어떤 그리고 당 대표였다면 왜 계엄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부터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다짜고짜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계엄까지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럼 집권당 대표로 자기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자기는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계엄을 막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정당이 됐을 거라고 해서 자기는 탄핵에 동참했다. 우리가 잘 생각해도 계엄을 막은 것과 탄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자기는 처음에 한덕수와 함께 이 정권을 인수하려고 그랬어. 맞아. 탄핵 안 하고 인수하려고. 탄핵이 아니라 인수하려고 그랬잖아. 맞아. 그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 넌 지금 뒤에 물러가 있어. 맞아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뭐 어떻게 윤석열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나게 하고 내가 이제 할게. 근데 그러다가 실패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나간 게 탄핵이라고. 맞아요. 자기가 탄핵하려고 안 그랬어. 한독수하고 정권 인수하려고 그랬어 처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런 과정을 자기 거치려고 했지.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탄핵하자고 나선 거잖아. 맞아. 그런데 그냥 3단 눈법으로 쫙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럴듯하면서 그냥 막 쑥 넘어가요. 쑥 넘어가. 그러니까 계엄을 막았을 때에는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고 탄핵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고 했던 시도가 무산되고 실패되니까 자기가 탄핵에 나선 거야. 한동훈. 이게 한동훈이야. 근데 그거를 마치도 어떤 자기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다 윤석열이 아니라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아주 교활하고 진짜로 악랄한 놈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한동훈은 자기가 스스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윤석열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내세우면서 사실 보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키운 한동훈이잖아. 그렇지. 자기는 그게 개똥이래.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가 한동훈인 거잖아. 이 자기한테 어떤 그 씌워진 어떤 이런 인식들 있잖아. 이거를 깨버리라는 술수. 이 술수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난 윤석열을 배신했습니다. 라는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들고 나온 거라고. 와, 분리시키려는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이 아니고 나는 나의 어떤 그 독립적인 인간 한동훈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을 배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한 한동훈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놈이라고 한동훈. 노래 너무 잘 들어간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과 완벽한 차별화를 자기 이번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는 거지. 그러면서 윤석열을 들먹이고 계엄과 탄핵을 들먹이는 거라고. 그런 한동훈이라고.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그 키워줬던 사람을 배신했던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시저. 시저 너마저.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사실 뭐 브루투스 너마저구나. 역사를 보면은 뭐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이게 정설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자기 이제 극적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자기 이제 사람들은 거짓이라도 그렇게 멋있거나 이렇게 흥분되는 걸 좋아해. 근데 그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겠지만 하진 않았던 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브루투스 어머니와 시저가 연인 관계고 내연 관계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를 그래서 아들처럼 아끼고 뭐 정치인으로서 키워준 게 또 시저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시저 장례식에서 그 시저의 피 묻은 옷을 들면서 뭐라고 그때 연설을 했었냐면은 이 자리를 피 묻은 자리를 보면서 이게 브루투스가 칼로 찌른 자리다. 여러분이 사랑한 시저를 시저가 사랑했던 브루투스가 찔러 죽였다. 그렇게 연설했다고. 그래서 브루투스 도망갔잖아요 결국. 도망갔다가 또 무슨 얘기? 전투를 벌여가지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한테 전투 져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멸됐다고. 근데 이게 사실 역사는 가장 유명한 배신의 역사잖아.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치. 근데 그거 이상 가는 어떤 교활함으로 윤석열을 배신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고. 나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고 윤석열이 계엄을 벌인 것 자체가 난 사실은 이것은 내란 이런 행위였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 때는 뭐 결국 탄핵도 별 수 없다. 하지만 뭐 탄핵이 아니라 굳이 탄핵까지 자기 스스로 선택했겠는가 해야 됐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근데 한동훈은 철저하게 윤석열을 처음부터 윤석열을 배신하고 잡아먹으려고 등장한 게 한동훈이고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 한동훈을 말이야 그 김건희를 좀 실드 치고 나를 지켜달라 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미 한동훈은 조선일보에 포섭돼가지고 조선일보가 키워낸 키즈였는데 그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공작품인데 근데 윤석열을 뭣도 모르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당 대표로서 그 싸워왔던 역사를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저 뭐 한동훈이가 그때 당대표 나왔을 때 그랬잖아. 최상배 특검은 내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윤석열 기원까지 나게 된 게 뭐예요? 한동훈이가 이제 명태균 특검까지 받겠구나. 맞아. 카드 계속 그래서 우리를 죽이겠구나. 윤석열을 그러니까 계속 압박했어요.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서 권력자로서 한동훈의 역사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까지의 한동훈의 역사는 죽어있는 권력을 때려잡는 거였고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만 보여준 그러나 어떤 이 검사로서 그다음에 어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능의 극치를 달린 놈. 제대로 뭐 자기가 한동훈이 사실 정치로 성과를 거둔 건 박근혜 탄핵밖에 더 있어. 그나마 그거는 광풍이 불었을 때. 그런데 이 권력자로서 등장하면서부터는 윤석열 배신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이런 어떤 그 프레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난 윤석열 배신합니다. 라는 프레임을 이 어떤 그 과감하게 내세울 그 정도로 교활한 놈이 이제 한동훈인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나는 맞아요. 똑같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물어봤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박근혜처럼 행동했을 했어도 나는 박근혜를 탄핵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사실 이 부분이 오늘 한동훈이가 살아있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과 윤석열과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와 한동훈을 지지하는 자가 모두 공범들이고 모두 배신자였잖아. 그 공범이 되고 배신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했잖아. 더 이상 말이 꼬이는 거지. 내가 박근혜를 배신한 것은 괜찮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한 것은 안 괜찮다? 이것만 따지러 가니까 낯이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나는 윤석열을 배신했다. 난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거야. 할 말을 못 찾고 있다고. 아니 그 우파라는 자들이 우파들이 그죠. 우파라는 자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 하고 넘어가면서 한동훈이 난 윤석열을 배신했습니다. 난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DNA가 배신자인 거지.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생각하고 뭐 한동훈이 오히려 그러면서 그 자체를 자신이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데 윤석열을 배신했다. 나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진짜 되게 좋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자기의 약점을 자기 강점까지는 아니고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희생인 것처럼 이렇게 싹 변모시켰잖아요.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니 늘 송구하고 미안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인 순진해. 내가 보면. 근데 한동훈은 진짜로 그 퍼스널리티 자체가 인간성 정체성 자체가 교활하고 악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교활하고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처음에 등장부터 윤석열을 배신하기 위해서 등장한 놈이거든. 조선을 위해서 키워져가지고. 배신하려고 등장한 건 아니겠지. 아니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등장하면서부터 한 게 뭐였어? 등장하면서부터 조선일보 키즈로서 조선일보 키즈로서 역할을 한 거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서 충직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그거 맞아요. 안 했어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충견이 아니라 윤석열을 물어뜯기 위한 사냥개로서 등장한 거예요. 맞아, 거의 그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리고 나서 그 당대표 다시 돼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나 그리고 윤석열이 결국 탄핵 이르는 과정에서나 맞아요. 보여주는 모습 전체는 그런 거 있잖아. 맞아요. 보여주는 모습 전체는 나는 윤석열을 잡아먹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뭐라 했어. 윤석열이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자기 어버 키웠다니까 개똥이라 그랬잖아요. 개똥 같은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런 한동훈이 또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아휴. 요즘은 개나서나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 애꿎은 또 이제 우파에서 그래 장동혁이나 이런 애들이 무슨 보수를 재건하겠냐 라고 해서 걱정을 벌이는데 이때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동훈을 선택하는 게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한동훈이 얘기하고 그다음 윤 어게인과 장동혁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당권파 같은 생각으로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이가 설령 재건하겠다면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한동훈이가 하는 건 보수가 아니야. 재건하는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어? 내 인생의 화양 연화가 언제라고 그랬어? 문재인 정부 초기라고 그랬다고. 맞아. 저기 뭐 그 시절로 그럼 돌아가겠네. 국회에 지금.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 왜 나를 공격하냐? 민주당 애들한테 너희들이랑 나랑 같이 내 화양 연화 시기는 너희들 같은 시기였다 이러잖아. 그때 한동훈이 한 게 뭐야? 보수 때려잡는 거였잖아. 그냥 한동훈이가 지금 보수 재건하면 다시 화양연화 시절이 오겠네. 보수 때려잡는. 그런 시기로 오는 거지. 그리고 설령 한동훈이가 보수를 재건했다는 건 보수를 재건했다는 게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 또는 그런 정치 집단 그걸 재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장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그 팀들 또 뭐 친한계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들 있잖아. 그 팀들 떨거지들. 이 팀들을 내가 또 김경록이니 뭐니 하는 그 어떤 좌파에서 전향했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전향했다고 해서 좌파에서 밀려난 거지. 좌파에서 밀려난. 맞아요. 그 한동훈이 세력은 좌파에서 밀려난 애들. 밀려나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기웃대는 사람들. 그리고 우파에서 기회주의자들. 우파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보수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장로를 하겠다는 거. 이게 보수 재건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한동훈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열광하는 국민들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 우파 국민들이 있어요. 그럼 우파가 아니야. 내가 보면 그런 국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굳이 한동훈의 정체성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고자 한다면은 한동훈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인간적으로는 진짜로 교활하고 악랄한 놈이고 죽은 자의 등에 칼을 꽂는 놈이고 그리고 어떤 그 검사로서 이 조갑제가 얘기했잖아. 무능하고 인간적으로는 뻣뻣하다. 좀 뻔뻔하다. 뻣뻣하다 그래도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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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그 조갑제가 이제 얘기했고 뻣뻣하고 차갑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한동훈인 거거든. 그다음에 권력자 정치 한동훈으로서 배신자 자기 DNA인 거야. 그리고 그런 배신자 DNA를 자기 자신의 윤석열의 어떤 그 정치는 윤석열의 어떤 그 아바타, 윤석열의 어떤 키운 한동훈 이런 걸 또 이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그 씻어내기 위해서 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파를 배신하고 있다고. 자기 화양연화 언제요? 우파를 때려잡던 시절이 화양연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재건할게요. 그건 내가 대장놀이 할 내 집단들 내가 만들어가지고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나를 뭐 찍어주기 바랍니다. 뭐 이거예요. 이게 한동훈이거든. 그런 한동훈을 보면서도 한동훈을 지지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건 한동훈이 아니라는 거죠. 보수 재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근데 우려가 돼요. 어떤 우려가 돼요. 한동훈이 설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설치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한동훈이 이기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아주 교활하고 진짜 영악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어쩌면 조금은 허당이야 허당.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가 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잘라내도 걔가 계속 안죽대고 뭐 하면서 쉽게 없어질 애가 아니라니까요. 한동훈이가. 그리고 걔가 쇼를 해가지고 자기 팬덤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난간을 넘어서야지 또 우리 우파가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 재건이 되는데 또 겨우 이재명 없앤다 어쩐다 하다가 지금 산 한 개 더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부장장님이랑 탱자라 공영방송 얘기할 때 싸우는 부분인데 우파 보수의 미래가 없어요. 왜 우파와 보수의 미래가 없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느냐. 우파가 왜 한동훈에 대해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느냐. 왜 못해요? 같이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가 공범이었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래서 박근혜를 영웅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갔던 시기에 내가 지나간 시기에 나의 그 얄팍한 어떤 그 이익,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또 명예,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악마와 타협했는가, 내가 얼마나 좌파와 타협했는가, 또 그래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자유와 건국의 역사, 근대화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 이 과정을 내가 얼마나 내 그 얄팍한 어떤 그 작은 어떤 이익권, 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조했던가. 이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자기 반성. 자기 반성. 그거 없이 어떻게 한동훈을 그렇게 한동훈을 욕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윤석열을 욕할 수 없는 이유이고
윤석열을 우리가 욕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지금 그거잖아. 사람들 다 보면은 우파라는 자들이 심지어 어떤 그 윤석열 이즘을 주장하고 말이죠.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야? 두 가지라고. 하나는 박근혜 사과했다. 송구한 마음이었다. 내내 송구한 마음이었다. 라고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사과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야? 사실은 윤석열은 술만 마셨고 한동훈이 다 했어. 맞아. 지금 그런 식의 이런 어떤 그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 합리화. 너무 웃긴 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을 존경합니다. 저 한동훈이 저게 지금 다 한 짓이에요. 이런 데니까. 윤석열 술만 마셨다는 거 아니야. 이런 데니까. 사실은 다 한동훈이 다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박근혜처럼 행동했어도 나는 똑같이 탄핵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입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인 박근혜 그래 맞아요. 그 탄핵 내가 같이 했거든. 내 스스로라도 반성이 없으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한동훈이 보수 재건하겠다고 해도 그냥 턱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현철이가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가 한동훈을 지지했다고. 근데 그게 그 한동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보수의 바로 그 모습이야. 김현철이가 어떤 놈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 김현철은 우리가 지금 그 탱자나 공영방송에서 이 비선 실세 시리즈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러면서 최순실을 비선 실세라고 해가지고 그 처단하고 박근혜 탄핵한 데 써먹었잖아요. 김정숙이 최고 가는 비선 실세고, 그 비선 실세 중에 그 다음이 김현철이에요. 김현철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썼던 120억 그걸 자기 개인 비자금으로 착복해가지고 써먹은 놈이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아주 고위급 문서 있잖아, 정보 문서, 그걸 전부 김현철이 받고, 당시 안기부 서열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김현철이가 박아나온 사람이라고 했어. 이게 김현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로 나와 있는 거네. 팩트로 나와 있는 거죠. 그 자기 아버지 김영삼의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어떤 싸움 그 다음에 명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얼굴에 먹칠한 놈이 김현철이야. 그런데 그런 김현철이가 자기 아버지 팔아갖고 지금까지도 호가호위하고 있잖아. 맞아.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박반천이라는 애가 권력 서열 1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1위가 이 정윤회고 2위가 최순실이고 뭐 등등등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 박근혜 남자 또 박근혜 사람 뭐 비선 실세 그러면서 찾아낸 게 정윤회, 박지만, 최순실이잖아. 맞아. 이 정윤회와 박지만과 최순실이 했다고 하는 일을 다 합치고 거기에 100을 곱해도 김현철 하나만은 못해. 근데 이 김현철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2년에 문재인 지지했어. 그리고 2018년에도 문재인 지지했어. 그 다음에 문재인 2018년에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입당까지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윤석열 지지하고, 차마 이재명 지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지지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지지했어. 그리고 이번엔 한동훈 지지한다고 나섰잖아. 지금 한동훈 지지하고 한동훈이 보수 재건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김현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정답입니다, 완전히. 오늘 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파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정해야 된다니까. 우파의 미래, 보수의 미래는 당분간 암울해. 왜냐하면 한동훈 같은 자가. 그러니까요. 얘가 설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동혁 같은 자가. 아유, 걔도 이렇게 능력이 안 되고. 왜냐면 한동훈 같은 애 당하려면은 보통 해가지고는 안 돼. 능력은 그래서 자꾸 어떤 능력하면서 찾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확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우파를 재건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는요. 도덕적으로 떳떳한 사람. 박근혜밖에 없다니까요. 박근혜. 도덕적으로 떳떳한 사람만이.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떳떳한 사람만이 진정한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좌파가 왜 최순실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무능력한 자한테 이렇게 어떤 거 도덕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냐. 그럼 박근혜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무능력했다라는 거를 트집을 잡으려고 해낸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설칠 수밖에 없는 게 설칠까봐 그게 이제 암울한 거예요. 암울해. 왜냐면은 얘를 당하기가 쉽지 않아.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한동훈 같은 어떤 그 나 조국이나 이준석 같이 진짜 어떤 이게 그 빠릿빠릿해가지고 그 대가리 잘 돌아가고 자기 자신 어떤 그 이 쇼맨십으로 무장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재주 가진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스킬풀한 애들이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도덕성을 겸비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고 깨끗한 사람은 또 이런 모략질에 그걸 더 맞서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킬풀한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왜냐면은 왜 제가 굳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파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좌파는 때려잡자, 뭐 때려 부수자, 뭐 좀 내가 다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공격하면 되는 게 좌파야. 하지만 우파는 일을 하는 게 우파거든. 근데 어떤 게 진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에요? 뭘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길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우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맞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저 새끼 살아온 길, 장동혁이 살아온 길, 김기현이 살아온 길, 이준석이 살아온 길, 주호영이 살아온 길, 이준숙이 살아온 길, 또 권성동이 살아온 길, 그런 길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따르면은 내가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가고 나의 삶이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가고 나의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미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냐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저 잔재주 부리는 놈, 그저 나를 현혹하는 놈, 나 그러면서 그런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뭐 이 우파에는 뭐 앞으로는 암울한 미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 어쨌든 올 거라고 또 믿고. 좋은 날 올 거라고 그랬지만 믿습니다.